저기요, 지훈이 엄마랑 통화 끝났는데 다음 달에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고생 좀 해주세요. 방문 틈새로 흘러나온 그 무심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면도날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환갑을 코앞에 둔 58의 나이에 저는 지금껏 제가 일군 안락한 거실 한복판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7살 먹은 의붓아들 강민이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그 서늘한 저기요였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던질 법한 그 세 글자가 제 가슴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핏줄이 솟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이로 튀어나온 푸르스름한 핏줄들이 마치 제 처절한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지요. 새벽 5시 열이 펄펄 끓는 7살 지훈이를 품에 안고 해열제를 찾아 온 집안을 헤맬 때도 거실 소파에는 아들 녀석이 먹다 버린 배달음식 봉지와 맥주캔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남편 성수 씨의 평온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 이마를 닦아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는 퀭하게 패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늙은 여자 한 명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며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카페, 거기서 친구들과 수다 떨며 우아하게 늙어가는 게 제 유일한 계획이었는데 말입니다. 10년 전 사별 후 혼자 된 저에게 박성수 씨는 구원이자 안식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함께 합시다. 그 달콤한 한마디에 속아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제 딸 수진이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엄마, 재혼은 결국 남의 집 뒤치다꺼리하러 가는 거야. 그냥 엄마 인생 즐기며 살아.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리 야속하게만 들렸을까요? 재혼 후 3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부산에 산다던 아들 녀석은 1년에 2번 얼굴을 비췄고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남들 보기 부러운 황혼의 로맨스를 즐겼습니다. 미수가, 너 재혼 참 잘했다. 친구들의 그 부러움 섞인 한마디가 제 선택의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은 1년 전 아들 강민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들이닥친 순간 시커먼 낙인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나 갈 데가 없어. 지훈이랑 좀만 있게 해줘. 그 한마디에 집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 의사 따위는 묻지도 않고 짐 보따리를 싼 아들을 안방 옆방에 들였습니다. 여보, 내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의 그 간절한 눈빛 뒤에 숨겨진 교활한 이기심을 저는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니까 내 가슴 한구석을 떼어주는 심정으로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이라던 약속이 반년을 넘기고 이제 1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 깨워 밥 먹이고 유치원 가방 챙겨서 등원시키고 돌아오면 아들 녀석의 산더미 같은 빨래와 설거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정오가 다 되도록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던 아들은 기어나와 식탁에 앉으며 저기요, 지훈이 영어학원비 30만 원 결제 좀 해주세요. 나중에 취직하면 갚을게요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카드로 지훈이의 장난감을 사고 브랜드 옷을 입히는 게 당연한 권리이냥 굴었습니다. 정작 제 친딸 수진이가 임신해서 몸보신 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 신랑 뒀다 뭐하냐며 타박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이었는데 생판 남인 전처 아들놈의 생활비와 배달음식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수 씨는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손자 기죽으면 안 되잖아. 당신이 좀 신경 써줘. 그 우리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후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제 뼈마디가 닳도록 헌신하는 게 왜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하는지 억울함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던 작은 카페까지 친구 경숙이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미수가, 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이게 무슨 고생이니?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와. 걱정스럽게 묻는 친구 앞에서 저는 괜찮다고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카페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의 노을은 왜 그리도 서럽게 붉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가족사진 숙제를 해왔는데 거기엔 아들과 지훈이 그리고 이혼했다는 전처의 사진만 나란히 붙어 있더군요. 지훈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는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그냥 도와주러 오신 분이라고. 7살 아이의 순진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에게는 무료 가사 도우미였고 아들에게는 저기요라고 불러도 되는 돈 나오는 기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붙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사건은 제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터졌습니다. 의사는 58 나이에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이라며 당장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틀간 입원하고 돌아온 집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배달음식 박스가 탑처럼 쌓여 구더기가 끓기 직전이었고 세탁기 안에서는 젖은 빨래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강민이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게임을 하며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야, 지훈 엄마랑 다시 합치기로 했어. 그 아줌마가 애 다 봐주니까 우린 나가서 돈만 벌면 돼. 아빠 집인데 누가 우릴 쫓아내겠냐? 방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걱정은커녕 저를 영원한 공짜 식모로 부려먹으며 전처까지 들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일구하면 곧 나가겠다며 저를 달래던 말들은 모두 저를 붙잡아두기 위한 비열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 파렴치한 통화를 옆에서 다듣고 있으면서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과를 깎아 아들 입에 쏙 넣어주고 있더군요.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자기 핏줄들끼리 행복할 내일만 그리며 웃고 있는 그 두 부자의 모습에 저는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58살 제 인생이 저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기네들 편안함을 위해 갈아 넣어도 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픈 저를 위해 제 친딸 수진이가 전복죽을 정성껏 끓여 찾아왔습니다. 제 꼴을 본 딸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2주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엄마가 왜 저놈들 뒤치다꺼리를 해? 당장 나와, 엄마. 딸의 절규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제 딸은 저를 걱정해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저는 남의 집 구들장 데워주느라 제 몸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아들과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들 뒷바라지하는 식모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엄마 당장 짐 싸.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 하나도 없어. 내 집으로 가자. 수진이 의외침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어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감나라 배나라 난리야. 내 집에서 내 자식 챙기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싫으면 내 엄마 데리고 당장 나가. 싫으면 나가라는 그 한마디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 내 정성, 내 건강까지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남 취급하는 그들의 밑바닥을 보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아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이 잠든 사이 변호사를 만나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카페를 판 돈과 퇴직금을 챙겨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참을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소장과 함께 딱 한 문장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기요, 오늘부터 지훈이 밥은 지훈이 엄마 불러서 직접 챙기세요. 당신들의 식모는 오늘부로 그만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제 자존감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꺼두고 딸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미수가, 내가 잘못했어. 강민이 내보냈어. 당장 돌아와줘.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여보, 나 밥도 못 먹고 있어. 지훈이는 유치원도 못 가고 있어. 그 문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가 제공하던 무상 노동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답장 대신 재산분할 명세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쓴 돈, 지훈이 양육비로 나간 재퇴직금,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1원 한 장 빼놓지 않고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펄펄 뛰었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둔 아들의 폭언과 방임의 증거들을 내밀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제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제 손으로 직접 내린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칠 때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남이 손주 장난감에 치이고 배달음식 냄새에 숨막히던 그 지옥 같은 일상은 이제 먼 기억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용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라는 걸 이 향기로운 공간이 매일 아침 일깨워줍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봅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58. 인생의 3분의 1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이 처절한 배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굴레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내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차가운 얼음물 같은 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세요. 58에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적이요가 아닌 빛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